넘어가 보면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여기 16, 17페이지 있지, 그치? 17페이지 보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러분은 질문을 토대로 그 다음에 창의적 글쓰기를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가벼운 논술문을 쓰라는 얘기예요. 가벼운 논술을 나름대로 질문을 배치하고 그걸 통해서 가벼운 논술을 쓰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1장, 2장만 읽고 논술을 하기엔 좀 부족해. 그치? 그래서 다음 이따가 자, 글쓰기 노트 갖고 있어요? 냈다? 글쓰기 노트 원고지 있는 거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여기 있고 너는 집에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걸 과제로 내줄게. 알았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 과제를 위해서 요 과제는 오늘의 과제는 이거야. 자, 거기다 적으세요. 남중국해에서 어떤 나라들과 분쟁을 하고 있을까? 남중국해에서 어떤 나라들과 분쟁을 하고 있을까? 요게 교재 그 책 페이지에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가가 그만큼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질문을 토대로 자, 그 옆에 500자 정도 한 페이지거든요. 글쓰기 노트에 글쓰기 노트 좀 꺼내봐. 아니 안 꺼내도 되겠다. 안 꺼내도 되겠다. 다 알고 있으니까 미안. 예. 한 페이지 500자 정도의 앞에 개요 있지, 그치? 개요를 꼭 서론, 본론, 결론 이러지 말고 현황, 현재 상황, 분쟁의 이유, 분쟁의 결과. 그러니까 분쟁을 해서 얻어내는 이익 또는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가요? 그렇게 세 가지로 현황, 이유, 분쟁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효용, 요거 세 가지로 요 정도 500자 정도로 요약을 하면 돼. 이건 뒤에 보겠지만 약간의 국뽕 수준의, 요즘 국뽕 수준의 논술이에요. 이건 팀장님하고 만들었는데 너무 국뽕 수준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 이해 갔죠? 네,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 이제 한번 했던 걸 보도록 합시다.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볼게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까 한 걸 보니까 그래도 질문을 좀 그래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더라고. 예.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족의 탄생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상하거나 나하고 너무 다르다 싶은 거, 자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다른데 싶은 건 채워 넣으세요. 알았죠? 네. 자, 한족의 탄생에서 군사대국을 꿈꾸기까지, 그러니까 목차를 보고 질문을 생각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읽으면 우리 뇌가 작동을 하거든. 그냥 읽는 것보다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만들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책에서 사실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차만 심지어 목차만 외우고 있으면 책 한 권을 외우는 거나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여주기도 해.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죠. 한족의 탄생에서 군사대국을 꿈꾸기까지. 그러면 한족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런 질문. 또 지리의 보호만큼은 확실하게 받는 나라. 그래서 어떤 지리가 중국을 보호해 왔을까? 이런 거 질문 정도 금방 만들 수 있지? 중국은 왜 티베트에 목숨 거는가? 그럼 중요하니까 목숨 걸겠지? 왜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야. 티베트는 지리적으로 왜 중국에게 중요할까? 자, 중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땅 신장. 같은 위에 거하고 똑같겠죠? 왜 중국에게 지리적으로 신장이 중요할까? 그렇죠? 또 그럼 언제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 자, 땅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으로 중국은 왜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할까? 남중국해 뜨거운 분쟁의 현장. 그럼 남중국해는 어딘지, 또 어떤 나라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야. 미국이여, 대만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더 가깝다. 그럼 대만은 도대체 중국과 어떤 관계고, 미국은 왜 대만을 포기하지 않고,
대만은 또 지리적으로 왜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영유권 분쟁, 결코 대양 강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왜 해양 강국을 꿈꾸는가? 영유권 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서 읽어 나가는 게 기파란 독서. 자, 그런 다음에 미국. 똑같아요. 흔치 않은 지리적 위치를 확보한 나라. 왜 흔치 않다는 거지? 어떻길래? 라고 질문할 수 있고요. 신의 한 수 루이지애나 후입. 루이지애나는 어디고 왜 신의 한 수가 되었지?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고, 멕시코의 영토 분쟁. 역사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 멕시코가 왜 영토 분쟁을 했을까? 자, 다른 나라가 들어준 게 아니고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만들면 왜 역사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표현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궁금해할 수 있겠지. 그 어떤 이유도 없던 시대 감과 카리브해까지 진출하다 해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시대야? 그리고 괌과 카리브해는 어디야? 이익은 뭐야? 이런 질문. 자, 막강한 해군력을 내세운 미국의 패권 시대. 왜 해군력이 전 세계에 패권을 갖게 하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유럽과 러시아는 과연 미국의 위협이 될 만한가? 유럽이 영국을 다시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러시아까지 유럽연합에 편입될 수 있을까?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태평양 지대. 자, 중국은 과연 미국의 태평양 함대 상대가 될 수 있나? 또 에너지마저 자급자족하게 된 미국, 그들은 중동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까? 자, 만약에 자급자족하게 된다면 중동 국가들을 계속 보호해 줄까? 미국이 쇠락할 거라는 예측의 유행. 질문. 왜 미국이 쇠락할 거라는 예측이 유행하지? 혹은 실제로 미국은 이미 쇠락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 하나만 적었지만. 자, 그런 다음에 자세히 읽게요. 지리의 힘을 읽으면서 풀어보세요. 책을 이렇게 읽으면 정말 기억에 오래 남아. 그리고 책을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큰 제목 가지고 서술형을 써봐야 돼. 그러면 정말 한 몇 년 남아. 자,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을 읽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잖니,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 서문과 중국과 이거 읽으면서 뭐를 하냐면, 선생님도 하고 있지만, 자, 선생님이 지금 패드니까, 밀리에서 잘라서 패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거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교재에다가, 책에다가 또 밑줄 긋고 하라고 한다고 그냥 긋지 말고 제발 자를 대고, 그냥 그으면 나중에 보기 싫어. 근데 자를 대고 이렇게 그어 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정말 머릿속에서 환기가 되면서 전체 내용이 쭈루루 딸려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그렇지, 형광펜을 긋거나 그런 식으로 해두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있어. 이런 거 포스트잇 있지, 포스트잇 이런 거 붙여놓거나. 그럼 나중에 보게 될 때 좋지. 한번 보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아예 지금 교재를 통해서 뭐를 만드는 거냐면 한 권씩의 독서록을 만들고 있는 거야. 독서록이거든 이게. 보통은 한 페이지 정도 쓰고 많은 독서록을 여러분은 아주 꼼꼼하게 쓰고 있는 거지. 매주 1장, 2장, 3장, 4장 읽어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밑줄 그으면서 하는 게 좋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정학에서, 서문에서는 지정학에서 지리적 요인들은 산맥과 하천만 같은 물리적 지형만을 말한다? 아니죠. 네, 거기에 보면 기후, 인구 통계, 문화지역,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지리적 요소들 중에서 산맥과 사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강도 중요하고 정글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마치 비문학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 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한니발 손자 알렉산드로스 대왕 같은 유명한 전략가들도 지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진격할 수 없었다. 맞죠? 뭐 이건 책은 안 읽어도 상식이겠지, 그치? 책은 안 읽어도 상식일 것이고. 자, 과거 중국의 상인들이 머나먼 곳을 교역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해군도 광대한 해상항으로 나아갔다. 이게 있는데, 네. 자, X예요. 네, 거기 보면, 자,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광활해. 자기 땅 자기들이 차지하기에도 바쁘다고. 그러니까 굳이 해양 세력이 될 필요는 없었어요. 예. 해양 세력은 무역을 위해서만 필요해. 상인들에게만 필요했지. 해군까지 필요가 없었어. 그냥 자족적으로 좋았습니다. 중화민국 아니겠어? 재미있는 건 중화민국이라고 말하잖아.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말하면서 중국이 중국 외부로 영토를 넓힌 적이 없었어요. 그치? 딱 하나 있었다. 어디게? 중국이 중국 외부 쪽으로 영토를 넓히려고 침공했던 고구려. 왜냐하면 우리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이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지금 몽골 사막이에요. 사막이야. 이쪽 진짜 이쪽 히말라야 산맥이고 사막지. 사람 살기가 힘들어. 중국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은 이쪽이야. 이쪽은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중국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를 해보겠다고 2번을 침공을 한 거지. 물론 박살나고 떠났지만 그래서 침공한 거지. 이 외쪽으로는 인도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러시아 가서 뭐 이쪽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었어. 그냥 중화민국. 재밌는 건 어쨌든 우리가 중심 대신 너희들 그냥 복속해 이런 느낌이었지. 요즘 표현은 그런 간지라고 하나? 아니까 미안. 자, 그랬습니다.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황하는 중국의 이집트에게 나일강과 같은 존재다. 네, 맞아요. 이거 나왔죠? 황하 아주 중요한 강이에요. 자, 중국 공산당이 영토를 확대하기를 소원한 데 힘쓰고 자신들의 주도권을 공고히 한 것은 바깥세계의 단절을 불러왔다. 자,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사회주의하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중국 자기 땅을 공산화하는데도 너무 바빴거든. 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세계의 단절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자, 중국은 북쪽으로는 고비사막, 동북쪽으로는 만주, 그리고 동쪽과 남쪽은 해안선으로 보호받고 남쪽에 사이가 좋은 베트남이 우리 읽어가다 보면 남쪽에 베트남과 사이가 좋다 그랬어, 안 좋다 그랬어? 안 좋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쿨른 산맥은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를 현대 문명으로부터 훌륭하게 보호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쿨른 산맥 굉장히 높은 산맥이에요. 예. 티벳이 아까 본 거기 이쪽이잖아, 그렇지? 티벳 그쪽인데 그 티벳의 그 라싸까지 고원지대야. 상당한 고지대거든. 못할 줄 알았는데 중국은 거기까지 뭐를 놨어? 기차를 놨어요. 그래서 이제 라싸가 대한민국하고 비슷하대. 있을 거 다 있대요. 옛날에는 정말 성지 느낌이었거든. 자연 속 성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티벳이 원래 불교 국가잖아.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 막 같이 저쪽에 총 들고 온다고 나도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조용히 쫓겨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무력에 그냥 한 거도 못 해보고 우르르 다 밀려나간 거예요 티벳이. 그러니 중국이 거기다가 철도를 놨잖아. 티벳이 만약에 성지적인 느낌으로 계속 보호된다면 자 티벳에서 망명한 수많은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계속 독립을 요구할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티벳도 이제 현대 도시와 다를 게 없대요. 중국의 작전이 먹혀 들어간 거지. 자, 다음. 자, 중국은 남중국해 90%가 자국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90%가 자국해역이라고 44쪽을 참조하라고 써놨는데 좀 더 정확하게 뭐 참조하시면 돼요? 각주를 참조하시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44쪽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어. 자,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편입하려고 마음먹고 실행 중이다. 예, 그러기엔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되시죠.
중국이 있잖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10년은 됐나 보다.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내고 한 3년 됐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건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중국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중국 애들이. 근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올 정도면 중국에서 돈이 많은 애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 애들이 처음에는 기가 죽어 있었어. 원래 중국 애들 시끄럽잖아.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해가 갈수록 애들이 시끄러워져. 해가 갈수록 중국 애들이 많아지고 즉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지금은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제2의 경제 대국 아니야 걔네도.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아직도 대만을 편입하기에는 힘든가 봐요. 자, 그리고 중국은 케냐, 앙골라,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에도 광물과 귀금속 확보를 위해 진출하고 있다. 어쨌든 중국도 이제 맨날 싼 물건만 만들면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열심히 진출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그다음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보다 유럽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내용에도 나오지만 자기들이 첫 번째입니다. 지적 우월감도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지적 우월감으로 또 하나 대단한 나라 철학에서는 독일이 있죠. 독일. 여러분들은 그래도 책 좀 읽었나? 여러분들 칸트 알아요? 칸트? 철학자? 칸트의 주저가 뭐예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거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칸트의 철학 주제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인데 아마 페이지로 따지면 번역한 게 한 1000페이지쯤 돼요. 작은 글씨로. 근데 칸트가 나와서 그 책을 발행했을 때 썼을 때 독일에서 그게 뭐였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어려운 책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래서 지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렇게 독서를 하고 사실 원래 기파랑의 목적은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토론도 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국어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시간이 없어. 내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줄 거야. 자, 17세기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딘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상식을 통해 얘기해 보자면 처음 간 사람들은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혹독하고 모질게 대하지 않아요. 아직 정체성이 없잖아. 근데 그 후손들부터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후손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처음에 유럽인들은 인정해줬어요. 자, 미국은 루이지애나 지역을 프랑스로부터 구입해서 자국의 형태를 2배로 늘렸다. 63쪽에 그대로 나오고. 자,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애리조나 강은 아니었죠? 기억이 나요? 무슨 강? 미시시피. 그죠? 미시시피 강. 자, 그리고 1819년 미국의 영토가 태평양에 이르게 된 조약은 대륙 횡단 조약. 자, 미국이 멕시코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이게 바로 뭐가 도와준 사건이야? 역사가 도와준 사건이지. 텍사스가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1898년 미국은 스페인에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해 쿠바, 푸에트리코, 괌,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이 중 필리핀이 지금 봐도 필리핀이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괌이죠, 괌. 괌에 뭐가 있어요? 미군의 공군기지인가 해군기지가 거기 있을 거야 아마. 자, 미국의 위대한 백색 함대는 대서양에서 출발해 태평양까지 나아갔다. 맞고요. 미국은 나토의 민간인 수장과 군 사령관직을 맡으면서 아니야, 민간인 수장직은 안 했죠. 오늘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지역 세 군데는 두말할 것 없이 유럽 앤드 러시아 앤드 중국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알기에도 그렇죠. 거기에 한 나라 더 한다면 어디? 이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었군. 한국 이렇게 말해야지. K-팝이 지금 휩쓸고 있잖니 혹시 알아? K가 정말 전 세계를 떠르르 울릴지 모르는 일이지. 캐대언 그거 되게 웃기는 거야 얘들아. 캐대언 알지? K-팝 데몬 헌터스. 별 재미도 없는
근데 그게 세계적이 됐어요. 특히 거기에 뭐 나오니? 저승사자 나오잖아. 저승사자는 서구에는 없는 개념이야. 누가 와서 야 지옥에서 저기 뭐야 악마가 데리러 오니? 좀 이상하잖아, 그지? 동양에 있는 개념이라고. 근데 그게 세상에 아무리 넷플릭스라지만 휩쓸어 버렸어, 전 세계를. 미국이 열광하게 만들었다니.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 한국이 옛날에, 조선이 옛날에 영향을 미쳤던 국가는 지금의 베트남 있지, 동아시아 쪽. 베트남 이쪽으로는 조선이 문화적 영향을 미쳤어. 뭘로 미쳤을까? 어이없게도 시로, 한시.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조선시대 여류시인 그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일찍 죽었는데 허난설원의 시가 베트남 이쪽에서는 엄청난 인기였어. 실제로 한류의 시작은 조선시대야, 얘들아. 사실 알고 보면 재밌지. 한시가 왜냐면 같은 한자 문화권이거든. 그쪽도 한시를 썼으니까. 자, 그 다음 2050년경에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 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분이 AI를 예상을 못했나 봐요, 지금. 예. 요건 좀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는 맞는 말이야. 그 당시 지금 AI를 생각 안 하고 쭉 간다면 아마도 아시아가 인구도 많고, 아시아는 개발이 안 됐잖아. 개발도상이요, 개발도상. 이게 되면 충분히 넘어서겠지. 이미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 이러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니? 자, 외국의 원유와 가스에 대한 미국의 갈증은 날로 심해져가는 것에 대해 반해서 중국의 경우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네, 중국이 더 심하죠. 네. 미국이 쇠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30년간 유행해왔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책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쓴 거 보니까 거의 맞췄던데. 자,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 산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평원을 넘어서 러시아를 침략할 위협을 막아줄 수 있어서. 선생님, 핵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탄 날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그게 아니에요. 핵은 상징적인 거야. 쓰는 즉시 게임 끝나는 거고, 그건. 결국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폭격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군인들이 들어가. 군인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접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산맥 넘어 언제 들어가고 어째 있겠니? 그치? 이해가지 무슨 상황인지. 자, 중국과 인도가 대규모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같은 이유로 바로 뭐 때문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는 둘 다 세계의 가장 큰 나라 둘이야. 중국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인구 대국 둘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거야. 왜? 히말라야 때문에. 그런데 불안하니까 티벳을 중국이 점거해버린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인도하고 지금 중국의 잠재력도 굉장히 크지만 인도가 날씨 때문에 그런 거지, 인도의 날씨나 기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도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을 금방 넘어설 거야. 중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들하고 보면 인도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탁월해. 그래서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인도 사람들이 많아. 게다가 지금 현재 AI 발전 추세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근데 인도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날씨야. 너무 더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 사람을. 이게 문제예요. 네, 그 다음. 자, 중국이 티베트의 통제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인도 때문이죠. 그죠? 언젠가 인도가 티베트를 점령할 것이고, 그러면 전략적 기지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하, 양쯔, 메콩강의 수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다. 자, 중국이 신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완충지 역할을 하고, 또 원유도 풍부하고 거기 사막 있고 그래서 핵실험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산지가 되기도 하고 시장이 되기도 하고. 중국은 막 사막에다가 공장 때려 짓거든. 진짜 사막에 불과한 곳을 막 개발해가지고 공장을 때려 지어요. 뭐가 많아? 사람이 많잖아. 일단 사람 많으면 게임 끝이거든. 사람이 많으면 뭐든지 가능해. 아까 여기 봤던 지도에서 여기 있지, 여기가 심장이에요. 여기. 심장 웨이월 자치구. 이게 티벳과 신장. 그러니까 이만큼을 티벳 점령하고 신장을 점령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자, 중국이 해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글로벌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원의 수급과 시장으로서의 물건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닷길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게 된 결정적인 전쟁은 무엇이고 과정은 어떠했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빠른 몰락 후에 영국이 사용하던 전 세계 항구를 미국이 접수했죠.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실질적인 수장이 된 후에 북대서양과 지중해 패권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찰국가가 됐죠. 2014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지역 강국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는 전 세계 해상 항로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부동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항 무슨 뜻이에요? 얼지 않는 항구죠. 얼지 않는 항구. 춥지 않니 그쪽? 예, 열심히 얼지 않니? 그 다음, 자, 미국의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적 관심의 이동에 대해 설명하면 네, 당연히 중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겠죠. 네.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거예요. 예. 미국이 개신교 계열이지 아마, 그렇죠? 나라가 그래서 저쪽 이스라엘 그쪽을 두둔할 거야 아마. 하지만 물론 거기에는 석유라는 아주 중요한 자원에 대한 음험한 욕심이 있었지. 근데 지금 알래스카 정말 싼 값에 주고 산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관심 떨어지면 정말 중동은 자기들끼리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 걔네들은 또 이슬람, 그 다음에 개신교 뭐 이런 전쟁까지 겹쳐 있잖아, 그렇지? 자, 목차를 보고 만든 문제 중에서 책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나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있는가 있으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은 생각만. 맞죠? 자, 더 생각하기. 여러분들은 보니까 한 2명 정도는 yes or no야. 맞아요? 틀려요? 1명 정도가 그래도 뭘 썼고, 예, 자, 중국과 인도가 대규모 왜? 아니야? 중국과 인도가 대규모 전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재밌습니다. 일단 서해로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요. 이쪽 서해로 건너오기 힘들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압록강이라는 장애물도 있었고요. 압록강, 두만강 뭐 이런 장애물도 있었고 또 대규모 병력 이동한 큰 기록, 그쪽이 산악지역이거든요. 북쪽이. 그리고 문제는 각 길에는 산성이라는 방어기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러 왔다가 그냥 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 적이 딱 한 번 있죠. 언제예요? 나당 전쟁은 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전쟁이에요. 연합이었기 때문에. 선조 때. 그치? 청나라가 우리를 정벌했지. 재밌는 게 그러면 수나라 당나라의 그 많은 대군도 정벌하지 못했던 조선을 어떻게 청나라는 정벌할 수 있었을까? 걔네들은 뭐 옛날부터 뭐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졌나? 아는 사람? 청나라가 똘똘했어요. 수나라 당나라는 우리 이쪽에 보면 여기 있지, 그치? 여기에 성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거든. 그래서 성을 지나지 않고 이 성을 접수하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땅 따먹기 하듯이 중국은 전쟁을 생각했던 거야. 이 성 접수, 그 다음 성 접수 이렇게. 이해가지? 수나라 당나라 때는. 근데 청나라 애들은 얘네들은 저쪽 몽골족이잖아.
여진 몽골족이거든. 유목민 계열이야. 땅에 대한 집착이 없어. 그러니까 뭘 이거 하나하나 부셔. 돌아가면 되지. 그래서 사이사이로 돌아서 바로 어디 타격? 조선의 서울, 한양을 타격한 거야. 깜짝 놀란 거지, 조선은. 자, 쳐들어옵니다. 그럼 그래, 무슨 장군이 무슨 성에서 막고 있느냐? 이게 보통 정상인데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 막으라고 해라. 지났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럼 그쪽 성전한테 막으라고 해라. 거기도 지났대요. 그러니까 정벌 안 하고 지나온 거야. 그냥 쭉 여행하듯이 와가지고 바로 한양 타격.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간 거야? 정벌하지 못할 곳으로. 어디로? 아니 그건 고려 때고. 몽골군은 걔네들은 이 얘기도 해줄게. 몽골군하고 중국 애들하고는 얘들아 전쟁의 양상이 달라. 중국 한족의 전쟁은 어떠냐면 한족 이 부분 있지. 여기 한족의 전쟁은 딱 따먹기 전쟁이야. 예를 들어 학원이 있어. 다른 우리가 저쪽 학원을 쳐들어간다고 쳐. 쳐들어가면 한족은 뭐만 바꾸냐면 원장님만 바꿔버려. 그리고 네가 이름이 뭐지? 윤서를 원장으로 심어. 학생도 집기도 안 건드려. 그리고 수익만 빼와. 평화야. 이 한족의 전쟁이야. 그래서 땅을 넓혀가는 전쟁이야. 몽골은 유목민이잖아. 얘네 못 타는 애들이야. 말 타는 애들이야. 그 필요가 없어. 말 타고 달리는 게 중요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간 곳은 싹 다 불에 타요. 남겨놓는 게 없어. 얘네들이 지나갔다 집이고 뭐고 다 불타고 남자들이 여자들 겁탈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 가족들 다 죽이고. 텅 비어. 몽골하고 일본이 비슷해. 좀 애들이 야만족이야. 청나라 그쪽 몽골 여신이거든. 뭘 땅에 대한 그러니까 이만큼 땅에 대한 집착이 없어. 내가 달릴 수 있는 평원이 있으면 되는 거야.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리고 걔네들은 식량이 필요가 없어. 물자 조달이 필요가 없어. 걔네들은 전쟁 나갈 때 각 병사 하나마다 말 4마리씩을 끌고 가. 배고프지? 말을 잡아. 그래서 고기 먹고 자 혼자 그 말 다 못 먹을 거 아니야. 잘라. 뭐 만들어? 육포. 육포로 만들어. 말려. 육포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한쪽에 뭐 넣고 물 차고 달리다가 배고파? 설경경 씹고 이거 하는 거야.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를 그렇게 정벌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숨었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도 어찌하지 못하고 계속 겁만 준 거야. 겁만 주니까 그렇다고 우리 계속 남한산성에 있을 수는 없잖아. 좀 더 기다렸으면 뭔가 이쪽 지역연합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막 하친이냐 한 거냐 싸우다가 결국은 가서 9배지계를 하고 항복한 거 아니야. 재밌는 게 그럼 그게 또 진짜 항복이냐? 항복이 아니야. 왜? 청나라들이 와서 살면 진짜 항복이야. 일본처럼. 근데 왔다 갔어. 이제 뭐만 바치면 되는 거야? 조국만 바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이게 점령을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 애매해. 유목민족 전쟁이 그래.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현실 지배를 했잖아. 가까우니까. 길어졌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야. 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되면 티베트와 신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당연하겠죠. 예. 자, 돈이 없어. 자, 세상은 돈이 힘이죠. 그죠? 예. 돈이 다 말하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다고 그럼 슬슬 이제 민중봉기 발생하고 통제력 약화되고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나겠지. 근데 의외로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해봐. 티벳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 티벳 같은 경우는 너네끼리만 봐라. 엄마가 같이 보지 말고. 예. 티벳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게 이미 문명에 길들여졌어.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자본에. 근데 만약에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골치 아파진다고. 그냥 편입돼 있는 게 나을 수 있어. 그래서 굳이 독립하려고 할까? 안 할 수도 있다. 이해가지? 반대의 견해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보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처럼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들 답이 아니요. 끝이야. 예, 아니요. 끝인데 어떨 것 같니? 저기 네가 이름이 시은이는 어떨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왜? 읽으면서 생각 안 해봤어? 중국이 과연 미국처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너는? 그 중국이 응. 미국처럼 응. 패권 지니게 되는 가능성이 미국처럼 패권을 지니게 되면 가능하잖아요. 너는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중국에 복속된다? 중국이 장악하는 거니까 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통화 기준이 달러가지. 만약에 생애 통화 기준이 위안화가 된다면 가능한 얘기야. 결국 자본이 문제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있을 수 있어. 정치 체제가 문제야.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어쨌든 이상적이지만 현실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뭐 하여튼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상적인 정치 틀을 발명해냈고 그것을 전 세계에 퍼뜨렸지.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몇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이런 경우를 취하고 있다고. 정치적 사회주의는 뭐냐면 일당 독재를 얘기하는 거야. 공산당이 독재하는 거야. 모든 걸 공산당이 관리해. 중국의 공안이라고 하지. 공산당 차원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의 정치 체제가 전 세계 다시 달러 위안화가 힘이 세진다고 전 세계가 이런 식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일까? 이 진화라는 건 적합하도록 하는 거거든. 우월한 게 진화가 아니다 얘들아. 적합한 게 진화하는 거야. 뭐야? 그 진화의 원칙이 뭐야? 적자 생존이지. 뛰어난 애가 생존하는 게 아니야. 잘 적응한 놈이 생존하는 거야. 그게 진화야. 그랬을 때 한 번 진화해서 편한 걸 맛보지 과거로 못 돌아가. 그래서 과연 그게 될까? 이런 반대의 견해도 있을 수 있어. 결국 정치 체제를 퍼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넘어갑시다. 프랑스는 왜 그 넓은 루이지애나 지역을 포기한 것일까? 왜 도대체 그 넓은 루이지애나 지역을 유럽 대륙에서 세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굳이 뭐 거기까지 프랑스의 혁명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21세기 들어 미국 남서부 지역의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일단 미국 남서부 쪽은 스페인이 지배하던 지역이라서 이미 대규모 히스패닉 인프라가 촘촘했고 이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주거, 일자리, 언어 지원이 제공되고 추가 유입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만들어졌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지금 우리 한국도 거의 다국적 국가가,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 않니? 지금 제3세계 쪽 이렇게 거리마다 보면 항상 그런 거리들이 도시에는 다 생겨나 있어. 뭐 예를 들어 연변거리, 그래서 연변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쪽에는 중국인 거리 굉장히 많아. 이제 그 사람들이 터 잡고 살고 있으면 새로운 유입이 가능해지겠지.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인종차별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유럽이나 백인을 좋아하는 경향은 있어. 그렇다고 저기 연변 사람이라고 대놓고 무시하고 저기 파키스탄 뭐 그런 데서 왔다고 대놓고 무시하지 않아. 그런가 보다 한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왔나 보다. 이런 파키스탄 놈들이 어디서 저리가 냄새나 이러지 않는다고. 근데 미국은 초기에 흑인을 벌레 보듯 했어. 짐승 보듯 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호주, 유럽 그쪽에 가면 안 보이는 인종 장벽이 되게 세대요. 직접 살아본 사람들에 의하면. 적응하기 되게 힘들대. 근데 한국은 와서 적응들 잘하잖아. 선생님 친구는 그쪽하고 결혼도 했어. 여자인데 그쪽 남자하고 결혼도 했어.
그리고 이쪽 지금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다 국가끼리 결혼해서는 애들도 많잖아, 그렇지? 애들 봐 잘 살아. 막 이러지 않고 끼리끼리 잘 놀아. 애들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애들 마음속에 부모가 그러면 애들도 그래. 부모가 그러면 애들도 그러는데 부모들이 안 그러는 거야. 잘 놀아라 이렇게 얘기한다. 의외로 없대요. 우리 열심히 더 생각해보고 있는 거야 이것저것. 자,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사실 이 대만이 우리 책에서 본 것처럼 대만이 이쪽에 떨어져 나와 있는 섬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결국 영해권 분쟁으로 이어지잖아. 해상 분쟁으로. 그러면 일단 여기 예를 보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어요. 중국의 대만은 굉장히 예민한 곳이거든. 거의 무슨 뾰루지 수준이야, 뾰루지. 이게 파낼 수도 없고 건드리면 아프고. 자,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상상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하고 한국을 찌를 거야. 지들이 직접 개입하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중국은 얘네도 찔러야 될 때가 하나 있죠. 어디? 그렇지. 한국하고 일본이 제일 경계하는 상대가 어디야? 북한이거든. 그러니까 북한을 찌르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중동보다 여기가 화약고일 수 있어.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 자, 미국이 쇠락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거 재밌어요. 국뽕식으로 해놨는데, 자, 현재 미국은 제조업의 상실,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이쪽에 공장 지어라, 이쪽에 공장 지어라라고 트럼프께서 계속 열심히 협박하고 원료 달래고 지금 난리를 피우셨니? 관세 매기고 빼준다고 하고 열심히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해양에 대한 해상 지배력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자국 군함조차 수비하거나 새로 건조하지 못하는 미국은 이대로 가면 해상 지배력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다. 그러면 핵심인 태평양을 두고 일본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거야. 그럼 일본은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버티기가 힘들겠지. 왜? 미국이 일본이 계속해서 군비해서 군사 강국되게 놔둔다 안 놔둔다? 안 놔두거든요. 자, 고소련처럼 결국 파산을 하게 되고 중국이 남중국해 태평양 인도양을 접수한다. 중국의 위안화가 힘을 떨치게 되겠지. 물론 미국은 자국에서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나라고 이민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게 미국은 정말 다민족 국가잖아. 다종족 국가거든. 그렇게 많은 다민족이 합쳐서 살아가려면 딱 하나 뭐가 필요하면 가치가 필요해. 모두가 동의하는 가치. 그게 바로 뭐야? 자유, 프리덤. 미국은 딱 그거 하나야, 자유. 미국은 자유롭다. 뭐든 하면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라는 건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보장된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도 옛날에 이민 1세대들 가가지고 접시 닦아가지고도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물론 뭐 2세대들 누리긴 하지만, 그지? 그게 바로 미국은 그 기회와 자유, 그걸 내세운 거야.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상. 그게 쉽지 않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망하지는 않겠지만 세계 최고 국가, 세계 경찰의 지위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 순간 미국 달러의 힘은 중국의 위안화에 밀리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미국 쇠락의 신호탄이 된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국뽕 시작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과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 조선업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해상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고 더 나아가 북극 항로 개척에서도 러시아의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 북극 항로.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으로 뭐가 내려간다 자꾸 얘기한 북극 항로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면 미국은 현재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미국의 쇠락에 대한 열쇠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 네, 아우 얼굴 뜨거워. 네. 이렇게 돼야 돼. 돼야 돼. 여긴 선생님의 경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세계 정세,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우리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현채? 현채가 누구지? 현채야.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 떠오르는 거 없어? 너희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너는? 그러니까 시은이 아니지? 윤서? 윤서야. 도대체 이거 1, 2장 읽어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지? 너는? 네가 이름 열심히 시은이? 응? 안 들려. 뭘 아는데? 그렇지. 투자. 핵심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게 돈이다, 얘들아. 자본의 문제예요. 자, 너네가 만약에 세계 정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지? 그럼 이제 뉴스를 보거나 혹은 주식 현황을 보거나 환율을 볼 때 이걸 읽고 나면 전에 같으면 저게 나오고 뭔 상관이야 하고 지나갔던 게 지금 미국이 뭘 발표했다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중국이 대응할 텐데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라. 가만히 있어 위안화가 떨어질까 올라갈까? 중국 돈을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이번 달 받은 용돈에 얼마가 남았지? 이게 나온다고. 이거를 깨달아서 엄마하고 같이 보지 마라 이거. 이거를 깨달아서 너네가 용돈에서 미국이 잘 나가는데 좀 더 우리가 지금 안 좋은데 달러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 달 용돈 20만 원 중에 일단 그래 3만 원만 사놔봐 매달. 나중에 자 중국 돈 3만 원씩 사놓고 미국 돈 3만 원씩 그냥 그래 조금 덜 먹지 뭐 그러고 사는 게 대학 졸업할 무렵이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세계는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는 올라갈 거야. 떨어지면 올라간다고. 똑같은 이제 나중에 더 깊이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그러면 세계 정세를 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미국이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업체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의 질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학원을 더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누가 한번 정말 해볼까? 그래서 용돈으로서 중국 돈 조금씩 사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10년 지나면 어차피 뭐 없어지는 돈 잊어버리고 살다가 띄어봤더니 띄움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지.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세계 정세라는 건 힘의 균형이거든. 어디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3장, 4장도 읽으면서 지도하고 같이 놓고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읽어나가면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자기의 현실, 자기의 실생활 속에 녹여가면서 읽어야지 그냥 읽으려니까 어쨌든 국악원 다니는데 이걸 시키니까 수능에 도움이 된다니까 아니야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읽은 다음에 3년 후에 4년 후에 수능이야 뭔 도움이 되겠니? 물론 사고 훈련엔 도움이 되겠지. 사유 훈련엔 내용은 별 기억이 안 날 거야 수능 때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읽어야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안 읽어도 되는 세계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이걸 안 읽고 편한 세계는 없어. 그걸 꿈꾸지 마. 알았지? 이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나머지 문학도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너희들이 그 비문학의 용어에 그동안 고위 것들 풀어봤지 그치? 그 용어들을 대화할 기회는 사실상 없어요. 비문학이 아니면. 그런데 그걸 읽어두잖아? 그럼 심지어
뭐에 도움이 되냐면 이건 선생님이 겪은 거야. 심지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더라고. 거기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 비문학과 지문을 가르쳤겠니. 평소에 선생님이 경제학을 할 일이 없잖아. 선생님은 문학 좋아하는 사람이야. 시 읽고 소설 읽고 연구 논문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돈 별로 안 좋아해. 근데 하도 경제를 읽다 보니까 뭐 발표를 해 그러면 주식이 좀 오르겠는데 이쪽 주식 괜찮 이 생각을 뭐 주식 투자를 세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들어. 세상은 있잖아. 아는 만큼 보이거든. 오늘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줄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는 만큼 보이거든. 모르면 안 보이는 거야 그 세계가. 지금 선생님이 우리 세계 경제에서 환율 얘기했지. 아마 너네 다음부터 네이버 키다에 보다 보면 환율 나오면 한번 보고 갈걸? 올랐네? 떨어졌네? 이거 보게 돼. 은근히.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사게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세상에. 그래서 비문학도 이걸 꼭 문제풀이도 기본이지만, 이건 내가 평소에 대학에 어려운 지식인데 물리학 지식 나오지, 기계공학 나오지, 생물학 나오지. 너무 재밌어. 나는 문학보단 비문학이 재밌어. 난 문학은 왜 선생님 국어를 좋아하고 잘했으니까 국어를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해. 난 정말 국어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 수학 못하는 건 너무 잘 이해를 해. 내가 못했으니까. 다 그런 거야. 근데 너무 재밌어.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훨씬 재밌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면서 그 나오면서 애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풀으라고 하는 거야. 재밌네. 이러면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애들 풀어주고 나도 공부하고 그랬지. 옛날에는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어땠냐면 주로 인문사회학 쪽에서 비문학 지문이 나왔어. 이렇게 다른 전공은 안 나왔어. 생물학, 이쪽 경제학, 물리학 안 나왔었거든. 근데 이게 뭐가 바뀌면서 바뀌었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니? 약학대학원, 의학대학원 이게 생겼지. 그리고 그 뭐야? 또 대학 하나 더 있지? 법학대학원, 로스쿨. 그 로스쿨 문제, 그 다음에 의학대학원 그 문제들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 이게 생기면서 지문들이 수능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 지문하고 로스쿨 지문하고 비슷해요. 수능 지문 잘 풀면 저기 로스쿨 그 시험 뭐니? 그것도 잘 볼 수 있어. 실제로. 그래. 그리고 고3 되면 아마 로스쿨 지문 있지? 그것도 배워. 난이도 극상의 문제를 위해서. 킬러 문학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이 쇠락할 것이라고 보는 것까지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남중국해에서 어떤 나라들과 분쟁을 하고 있을까? 이제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책 보고 다른 것까지 좀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원고지 500자를 채워서 오시면 제가 첨삭을 해 드릴 거고요. 그건 첨삭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 오셔야 돼요. 요거 말고 2주 차에도 이게 있을 거야 아마. 알았지? 2주 차에서도 문제를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작은 글을 하나 써오는 거야. 개요 만들고. 이해 갔죠? 2주 차에도 있어요 이게. 3, 4장을 읽고 우리 1, 2장 읽었잖아. 3, 4장을 읽고 이걸 해오시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쓰지 말고 그건 어디에다가 써야 돼? 원고지 노트에다가. 이해 갔죠? 그러면 이제 어휘학습 하셔야 되고요. 이거 숙제 과제예요. 그런 다음에 읽기 후 퀴즈도 해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문법 해보도록 합시다.